차가운 강철과 짙은 색의 유리로 이루어진 권씨 가문의 저택대문은 마치 현대적인 요새의 입구처럼 위압적이었다. 한유라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그녀는 소박한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앞에 섰다. 그녀의 복장은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면바지와 흰색 블라우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의 본래 신분인 유진금융그룹의 화려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만이 이 위장된 평범함 속에서 날카로운 지성과 굳은 결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강서연 씨 맞으십니까? 인터콤에서 흘러나온 기계적인 목소리에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열리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그 끝에 자리한 거대한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 자체는 미니멀리즘 건축의 정수였지만 그 규모와 사용된 최고급 자재들은 보는 이를 압도하며 권력과 부를 과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앞의 풍경을 머릿속에 각인했다. 이곳은 이제부터 그녀의 전쟁터가 될 것이다.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임 여사라고 불리는 중년의 집사장이었다. 깐깐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예리했다. 그녀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어본 뒤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따라오세요. 저택의 규칙과 당신이 맡을 구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가 울리는 긴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스치듯 보이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벽에 걸린 추상화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각도,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희미한 백단향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권씨 가문, 특히 SJ그룹의 냉철한 CEO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었다. 임 여사는 서연을 1층 동쪽 별채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다른 사용인들의 방과 비슷한 크기였지만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다. 이곳이 당신 방입니다. 짐을 풀고 30분 뒤에 주방으로 나오세요. 권 회장님께서는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시고 권지혁 대표님은 보통 걸으시지만 가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찾으십니다. 대표님은 특히 까다로우신 분이니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임 여사의 목소리에는 권지혁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단순히 유능한 하녀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권지혁의 삼촌이자 SJ그룹의 부회장인 권상민이었다. 유진금융그룹의 내부 정보망은 권상민이 SJ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진과의 합병을 빌미로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두 그룹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유라는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30분 후 서연은 깔끔한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나타났다. 그녀는 다른 하녀들에게 짧게 목례를 한 뒤 임 여사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빨랐다. 식기를 정리하고 은제품을 닦고 식재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다른 하녀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임 여사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오전 내내 서연은 저택의 1층을 청소하며 구조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 비상 탈출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상민 부회장의 서재 위치를 확인했다. 그의 서재는 2층 서쪽 끝 권지혁의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택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권지혁이 예고 없이 귀가한 것이다.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잡지 표지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그 누구에게도 온기를 허락하지 않을 듯했다. 그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던 서연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서연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남자가 바로 자신의 약혼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묶인 운명. 그리고 자신을 탐욕스러운 꽃뱀 정도로 여기고 있을 남자. 씁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날 오후 서연은 2층 복도를 정리하던 중 권지혁의 집무실에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다. 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은 탓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겼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 없습니다. 유진금융의 한유라 사진만 봐도 어떤 여자인지 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파티나 전전하는 속물일 게 분명해요. 그런 여자에게 제 인생과 SJ그룹의 미래 일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청소용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지효가 이건 비즈니스다.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가 아니야. 유진과의 합병은 우리 SJ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유라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권 회장의 것이 분명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아들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목소리였다. 비즈니스요.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죠. 제 인생마저도 아버지의 비즈니스 도구일 뿐입니까? 차라리 정략 결혼이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런 여자여야만 합니까? 차라리 길가의 돌멩이가 더 진실되어 보일 지경입니다. 길가의 돌멩이. 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녀는 하녀 복장을 한 채 먼지를 닦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일 터였다. 그녀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심호흡을 했다.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그가 자신을 이렇게나 경멸하고 있으니 설마 눈앞의 하녀가 그토록 혐오하는 약혼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테니. 통화가 끝난 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권지혁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을 그제야 발견한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뭘 보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복도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겁먹은 듯한 연기를 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혀를 차며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두고 봐, 권지혁. 당신이 경멸하는 그 여자가 당신의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어 놓는지. 그날 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낮에 파악해둔 동선을 따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권상민의 서재였다. 복도를 지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CCTV의 사각지대를 따라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은 어둠 속에 녹아든 그림자 같았다. 2층 서쪽 복도 끝 권상민의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안에서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숨을 죽였다. 내 자금은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쪽 계좌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지혁이 녀석은 유진과의 합병건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 오만한 녀석은 자기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르죠. 권상민의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합병 발표가 나고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지분으로. 그래,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그저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한유라라는 계집애는 아주 유용한 연막이 되어주고 있지. 모두가 그 화려한 약혼녀에게 시선이 쏠려 있을 테니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결혼이 권상민의 거대한 음모를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영권 찬탈 시도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거였다. 저 서재 안에 저 남자의 컴퓨터나 금고 안의 모든 계획에 증거가 들어있을 터였다. 통화가 끝나고 서재의 불이 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권상민이 복도를 둘러보며 나왔다. 서연은 반대편 복도의 깊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상태였다. 권상민이 자신의 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벽에서 몸을 떼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정원과 달리 그녀의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권상민의 탐욕 권지혁의 오만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싼 기만과 음모. 그녀는 더 이상 유진금융의 상속녀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굳게 다짐했다. 이가면 뒤에 숨어 반드시 저들의 위선을 벗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고요한 하녀 강서연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밀담을 엿들은 후 며칠 동안 한유라는 강서연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과묵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하녀가 되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아침 안개처럼 희미해서 사람들은 그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조차 종종 잊어버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열려 있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소음,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의 파편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성실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일 처리는 임 여사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다. 이제 임 여사는 서연에게 저택의 좀 더 중요한 구역의 청소를 맡기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권지혁의 개인 서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섣부른 행동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기회가 필요했다. 한편 권지혁은 약혼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경무로 인해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냉기가 감돌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직원들은 얼어붙었다. 그는 눈앞의 하녀 강서연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잘 닦인 가구나 먼지 없는 카펫과 같은 그저 제 기능을 하는 배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늦은 밤 권지혁은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해외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SJ그룹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극비 정보가 담긴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그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자료를 완성했고 마지막 검토를 위해 모든 서류를 서재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대표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서연의 조용한 목소리에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짓으로 책상 위를 가리켰다. 그때였다. 막 주방에서 올라온 신입 하녀가 서연의 뒤를 따르다 발이 꼬여 그대로 그녀의 등과 부딪혔다. 어머차 하는 비명과 함께 서연이 들고 있던 커피 쟁반이 공중으로 떴고 진한 갈색 액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권지혁의 책상 위로 쏟아졌다. 수십 장의 중요한 서류들이 순식간에 커피로 흠뻑 젖어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신입 하녀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권지혁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떨어뜨리는 듯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얼음보다 차가운 그의 목소리에 신입 하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권지혁은 그녀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넌 해고야. 바로 그 혼란의 순간 강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상황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젖지 않은 서류들을 빠르게 한쪽으로 옮겨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신입 하녀에게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서재에 있는 흡착지와 드라이기 그리고 투명 파일 홀더를 전부 가져오세요. 드라이기는 반드시 찬바람으로 맞춰서요. 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신입 하녀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다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지시대로 움직였다. 권지혁은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강서연이라는 하녀를 제대로 인식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위로 당혹감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전문가의 손길로 젖은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그녀는 흡착제를 이용해 종이가 머금은 커피를 최대한 빨아들였다. 잉크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정확했다. 잠시 후 신입 하녀가 가져온 드라이기를 건네받은 그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찬바람으로 종이를 말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울거나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권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것은 단순한 하녀의 재치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신속한 대처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 그것은 잘 훈련된 비서나 위기관리 전문가에게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다.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옆 얼굴은 그가 평소에 보던 희미한 그림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고요했지만 강인함이 느껴졌고 평범했지만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다. 몇십 분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서류들은 기적적으로 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얼룩은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도표와 수치들은 무사했다. 서연은 마지막 장까지 확인한 후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투명 파일에 넣었다. 대표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손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권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복구된 서류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명령이나 질책이 아닌 질문을 던졌다. 이름이 뭐지? 강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권지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의 살기는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목례를 하고 방을 나섰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재에 남아 있었다. 그는 일을 하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강서연이라는 하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짜증이 났다. 고작 하녀 하나 때문에 자신의 평정심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에 대한 호기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은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유능함과 신중함은 권지혁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임 여사에게 앞으로 자신의 서재와 집무실 관리는 오직 강서연에게만 맡기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그녀에게 권상민의 서재에 접근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을 주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뒤 권상민이 홍콩으로 2박 3일간의 출장을 떠났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미팅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공범들과의 접선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부재는 서연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서연아 부회장님께서 며칠 집을 비우시니 이참에 서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다오. 임 여사의 말에 서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권상민의 서재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잠그자 서재는 그녀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먼저 주머니에서 소형 전파 탐지기를 꺼내 방 안을 훑었다. 도청장치나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권상민은 자신의 공간의 보안에 대해 자신만만해 하는 타입이 분명했다. 그녀의 목표는 컴퓨터였지만 강력한 암호로 보호되어 있을 것이 뻔했다. 해킹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녀는 대신 책상으로 눈을 돌렸다. 서랍들을 열어보았지만 평범한 문구류와 일반적인 서류들 뿐이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서랍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아래 서랍의 뒷벽에서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그녀는 얇은 금속자를 틈에 끼워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가명 여권과 함께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스모킹 건일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복제 장치에 USB를 연결했다. 파일이 복사되는 몇 분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임 여사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서연이는 아마 서재에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가보죠.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USB를 복제 장치에서 분리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비밀 공간을 닫고 서랍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책장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자연스럽게 먼지떨이를 손에 들었다. 똑똑. 서연아 안에 있니? 네, 집사님.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임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자네에게 맡기길 잘했군. 아주 깨끗해졌어. 별 말씀을요. 아직 책상 쪽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하며 웃어 보였다. 임 여사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그녀의 손안에는 이제 권상민의 목을 조일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권지혁은 자신의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낮에 보았던 강서연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다. 그는 왜 자꾸 그 하녀를 생각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곧 한유라라는 경멸스러운 이름과 마주해야 할 운명이었다. 그런 그가 이름도 모를 하녀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억지로 일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얼음 같던 세계에 생긴 작은 균열은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더 넓어지고 있었다. 권상민의 서재에서 빼낸 USB는 한유라의 외부 조력자인 조 비서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며칠 후 돌아온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 명단과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권상민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유라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 즉 SJ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 계획의 전모는 암호화된 파일 속에 꼭꼭 숨겨져 있었다. 조 비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했지만 암호를 해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유라는 조급함을 눌렀다. 뱀의 머리를 자르려면 몸통이 아니라 머리를 직접 노려야 했다. 어설픈 공격은 오히려 뱀에게 경계심만 심어줄 뿐이다. 그녀는 권상민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강서연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녀와 권지혁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커피 사건 이후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짧게 목을 꺾어 인사하거나 무심한 척하면서도 그녀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지만 그 두꺼운 얼음벽 아래에서 아주 작은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음을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고요하고 유능한 하녀에 대한 의존과 관심이었다. 그 주 주말 권 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족 만찬이 열렸다. 권지혁의 아버지인 권 회장이 본가를 방문한 것이다. 육중한 원목 식탁에는 권 회장 권지혁 그리고 사람 좋은 미소를 띤 권상민과 그의 아내가 마주 앉아 있었다. 서연을 비롯한 하녀들은 벽을 따라 그림자처럼 서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지여가 유진그룹과의 공식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로 잡았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권 회장의 목소리는 저녁 식사의 평화를 깨는 돌멩이처럼 날카로웠다. 권지혁은 나이프질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의 턱선이 굳어졌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 결혼에 무슨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이냐. 네가 할 일은 그저 몸단장하고 나가서 웃어주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권상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형님, 너무 지역일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요즘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하는 아이입니다. 결혼 문제까지 겹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는 조카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교활한 조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권상민은 권지혁의 능력을 칭찬하는 동시에 그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임을 교묘하게 부각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메인 요리가 들어왔다. 최상급 랍스터와 해산물이 곁들여진 스테이크였다. 서연은 주방장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주방장은 권지혁의 접시에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미세하게 붉은 빛이 도는 소스를 뿌렸다. 그리고는 권상민을 향해 아주 짧고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그녀는 이 저택에 들어오기 전 권씨 가문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암기했다. 권지혁은 갑각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섭취 시 급격한 피부 발진과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수준이었다. 만약 권 회장 앞에서 그런 추태를 보인다면 그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권상민이 파놓은 비열한 함정이었다. 권지혁은
아버지와의 대화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자신의 접시에 뿌려진 소스의 미세한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막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랍스터를 자르려는 순간이었다. 어머, 와인을 따르던 서연이 갑자기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레드 와인병이 기울어지며 짙은 붉은색 와인이 정확하게 권지혁의 접시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완벽하게 조리된 요리는 순식간에 와인 범벅이 되어버렸다. 식탁에는 찬물이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권상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경악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권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서연은 즉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몸은 공포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멍청한 것을 봤나? 권 회장이 불호령을 내렸다. 당장 저것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개냐? 임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하지만 권지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린 서연과 와인으로 망가진 자신의 접시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그는 알레르기 때문에 어차피 먹지 못할 랍스터 요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금 전 서연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짧은 경고의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녀의 비틀거림은 계산된 연기였다. 그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가 그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됐다. 실수일 뿐이다. 일어나서 치워라. 그리고 주방 쪽을 향해 말했다. 새 접시를 가져와. 이번에는 소스 없이 스테이크만.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무릎을 꿇고 있는 서연에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에는 질책이 아닌 의문과 미미한 감사의 표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일어나 뒷정리를 시작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각인시켰다. 그날 밤의 만찬은 결국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권지혁은 아버지와의 언쟁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저택 뒤편의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머리를 식혀주길 바랐다. 테라스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강서연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귀뚜라미 소리와 바람의 나무집 스치는 소리만이 둘 사이에 침묵을 채웠다. 오늘 저녁 고마웠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툴고 무뚝뚝한 감사 표현이었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모르는 척 대답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저는 소란만 피웠을 뿐입니다. 권지혁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어 보였다. 시침이 떼지 마. 일부러 그런 거 다 안다. 서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권지혁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단단한 갑옷을 잠시 내려놓은 전사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나왔다. 우리 삼촌, 그분은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그저 회사를 위한 도구로만 보시지. 그는 난간에 기댄 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서연이라는 하녀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한 남자의 독백에 가까웠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본 적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하고 있어. 한유라라는 이름의 공주님과. 사람들은 그녀가 아름답고 총명하다고 하지만 전부 거짓일 거야. 그런 부류의 여자들은 다 똑같아. 계산적이고 탐욕스럽고 속은 텅 비어있지. 그의 경멸 어린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외로움과 상처가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기만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런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때로는 수백 마디의 위로보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존재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감정을 쏟아낸 권지혁은 자신이 한여 앞에서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멋쩍어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서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으니까요, 대표님. 그 순간 권지혁은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하녀 강서연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한 여자 자신을 이해해주는 눈빛을 가진 한 여자가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강렬한 이끌림에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해 올라가려던 찰나 그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을 쥐었다. 그는 황급히 문을 넣어 몸을 돌렸다. 늦었다. 그만 들어가서 쉬어라. 그는 서둘러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소란스럽게 뛰고 있었다. 테라스에 홀로 남은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신뢰라는 이름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하지만 그와 함께 훨씬 더 위험한 애정이라는 이름의 씨앗도 조용히 싹을 틔우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사이에 미묘한 신뢰가 싹튼 이후 몇 주가 흘렀다. 한유라는 이제 저택에 보이지 않는 실세가 되었다. 그녀의 발언은 임 여사를 통해 다른 한여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녀의 세심한 관리는 저택의 운영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진짜 목적을 위한 연막에 불과했다. 권지혁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녀를 찾았다. 그는 서재에서 일할 때면 항상 그녀를 곁에 두었다. 때로는 서류 정리를, 때로는 룸서비스를 핑계로 삼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인이 뿜어내는 고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가 곁에 있으면 약혼 문제와 회사의 중압감으로 소란스럽던 그의 마음이 신기할 정도로 차분해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편안함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라는 자신의 방에서 외부와 연락을 취하던 중 조 비서로부터 긴급 암호 메시지를 받았다. USB 파일 복원 완료. 상황 심각. 즉시 접선 요망.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온 것이다. 그녀는 임 여사에게 시골에 계신 편찮으신 이모님을 잠시 뵈러 가야겠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반나절의 외출 허가를 받았다. 권지혁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다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지만 한여의 개인 사정에 그가 간섭할 이유는 없었다. 알았다. 빨리 다녀오도록. 그는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유라가 조 비서와 접선하기로 한 장소는 화려한 호텔 라운지나 은밀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화문의 대형 서점 역사 코너의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가장 번잡한 곳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법이다. 유라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는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잠시 후 굵은 뿔테 안경을 쓴 조 비서가 두꺼운 역사책을 고르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보고해. 조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USB 분석 결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권상민 부회장은 단순히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SJ그룹의 비주력 계열사들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여 블랙스톤 에쿼티라는 해외 벌처 펀드의 헐값으로 매각해왔습니다. 블랙스톤 에쿼티라면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곳이잖아. 유라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맞습니다. 권상민은 그룹의 외형을 축소시켜 내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횡령한 자금과 매각 대금의 일부를 차명으로 블랙스톤 쪽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SJ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입니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금융과의 합병은 이 모든 계획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이었다. 권상민은 권지혁이 자신 한유라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결혼이 파투나기를 은근히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기의 합병이 무산되면 SJ그룹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대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바로 그때가 블랙스톤 에쿼티가 행동에 나설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결국 내 결혼이 그들의 작전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군. 그렇습니다, 아가씨. 권상민은 아가씨와 권지혁 대표의 파혼을 유도하여 SJ그룹을 혼란에 빠뜨린 후 블랙스톤을 백기사로 위장시켜 경영권을 찬탈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암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입니다. 조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에는 권상민과 블랙스톤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금 흐름도 그리고 구체적인 M&A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었다. 이제 싸움의 판이 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SJ그룹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두 거대 기업의 명운과 수만 명의 임직원들의 미래가 그녀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길 유라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다. 자신의 인생을 장기짝처럼 이용하려 한 권상민의 탐욕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경멸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권지혁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그녀가 저택에 돌아왔을 때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가 없는 동안 권지혁은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 그는 서재에서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텅 빈 옆자리를 쳐다보게 되었다. 그녀의 부재는 생각보다 큰 공백을 만들었다.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의 귀에는 그 고요함이 소음처럼 거슬렸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한여의 존재가 자신의 평정심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사를 넘어선 감정이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방으로 가기 전 정원의 꽃들을 살피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인을 기다리는 한 남자였다. 이모님은 괜찮으신가? 그가 먼저 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개인사에 대해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다. 유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다행히 괜찮으십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원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달빛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권지혁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오늘 당신이 없으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이 집이 텅 빈 것 같았고. 그것은 서툰 고백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절실하게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강서연, 당신이 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당신은 그냥 하녀가 아니야. 하지만 이상하게 당신에게 끌려. 내가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야. 유라의 심장이 아프게 저려왔다. 그녀 역시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상속녀 한유라가 아닌 하녀 강서연을 바라봐주는 그의 진심이 그녀가 쌓아 올린 철벽을 허물고 있었다. 기만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당신의 삼촌이 당신을 배신하려 한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 진실을 밝히는 것은 그의 신뢰를 산산조각내고 모든 임무를 수포로 돌리는 일이 될 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고백을 부드럽게 거절했다. 대표님, 저는 그저 하녀일 뿐입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그녀의 정중한 거절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지만 동시에 그녀에 대한 매력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스스로 선을 긋고 있었다. 권지혁은 상처받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재로 돌아갔다. 그의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도착한 공식적인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진금융그룹 한유라 양과의 공식 상견례 일정 안내. 그는 봉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강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는 이름도 배경도 모르는 하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공주와 결혼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젠장, 그는 드물게 감정을 터뜨리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갈랐다. 두 여인은 그의 세계를 양극단에서 잡아당기고 있었고 그는 그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다. 의무와 진심 사이에서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서재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유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의 숙부의 음모에 대한 정보가,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의 고통이 있었다. 이중 생활의 무게, 거대한 음모,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사랑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거미줄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곧 모든 것을 바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의 서툰 고백 이후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권지혁은 강서연을 대하는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쫓았고 업무를 핑계로 그녀를 곁에 두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그는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서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 미묘하고 위험한 기류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여우처럼 교활한 권상민이었다. 홍콩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조카에게서 이전에 없던 변화를 발견했다. 일에 미쳐있던 녀석이 눈에 띄게 감정적인 동요를 보였고 그 중심에는 늘 새로 들어온 하녀 강서연이 있었다. 권상민은 가족 만찬에서의 와인 소동을 떠올렸다. 그저 운 나쁜 실수라고 넘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그저 평범한 하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가 경쟁사에서 보낸 스파이거나 혹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형님이 심어놓은 사람일 수도 있었다. 권상민은 그녀의 정체를 떠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능적인 사냥꾼처럼 치밀하고 교묘한 덫을 놓았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연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호출했다. 평소에는 그 누구의 출입도 엄격히 금하는 공간이었다. 강서연이라고 했나? 내 서재는 처음이지.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저기 뒤쪽 책장에 꽂힌 옛날 앨범을 좀 찾아주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그의 육중한 책상 너머에 있는 거대한 책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마치 일부러 보라는 듯이 서류 폴더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폴더의 표지에는 블랙스톤 에쿼티 비공개 투자 계약서라는 누구라도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권상민 같은 남자가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아무렇게나 방치할 리가 없었다.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그의 지시대로 책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방 안의 모든 것을 눈으로 스캔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에 잠시 머물렀다. 렌즈의 미세한 빛 반사. 저것은 몰래 카메라였다. 그리고 책상 의자 앞 카펫의 한 부분이 미세하게 솟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압력 감지 센서가 설치된 것이 분명했다. 저 폴더를 집어들거나 책상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다. 그때 권상민이 말했다. 아, 마침 중요한 전화가 왔군. 잠시 발코니에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오겠네. 자네는 천천히 찾아보게. 그는 서연을 서재에 혼자 남겨둔 채 유리문을 열고 발코니로 나갔다. 완벽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였다. 서연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폴더를 무시하고 앨범만 찾는다면 의심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의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그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울 만한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는 책장을 향해 걷다가 마치 발이 걸린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렸다. 그녀의 몸은 책상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작은 사이드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와장창 닥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있던 크리스털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물과 꽃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어머나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화병을 그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완벽한 실수투성이 한여를 연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소란에 놀란 권상민이 허둥지둥 발코니에서 달려 들어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화병의 잔해와 그 앞에서 울먹이며 엎드려 있는 서연의 모습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책상 위를 빠르게 훑었다. 폴더는 그가 놓아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권상민의 얼굴에 실망과 혼란의 빛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그녀의 고도의 영의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그저 어설픈 하녀일 뿐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 영이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고 아니라면 그는 고작 이런 여자 하나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함정이 실패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됐다. 시끄럽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됐으니 어서 치우기나 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서재를 나가버렸다. 서재에 홀로 남은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의 기색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사건은 유라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권상민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녀 강서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를 해야 할 때였다. 외부로부터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인 한 회장과 권 회장은
마침내 모든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한유라 양과 권지혁 군의 공식 상견례 날짜가 다음 주 금요일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으로 확정되었다. 공식적인 초대장이 저택으로 배달되었다. 그것은 권지혁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그리고 한유라에게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초대장에는 한유라 양의 정식적인 참석을 요청합니다 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더 이상의 위장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두 개의 얼굴이 정면으로 충돌할 운명의 날이 정해진 것이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초대장을 받아들고 몸서리를 쳤다. 그는 강서연을 사랑하는데 이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유라를 만나야만 했다. 그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저택 안에서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온실에서 조용히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는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서연 씨,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내 지위, 내 가족, 내 의무, 이 모든 것을 버린다면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소? 그것은 무모하고 절망적인 애원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세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모든 음모와 거짓말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임무가, 그녀의 책임감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연민으로 착각할 만한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자리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의무감 때문에 그의 손을 놓아야만 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거절은 권지혁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차가운 체념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그는 상견례에 나갈 것이다. 혐오스러운 여자 한유라를 만날 것이다. 심장이 얼음 덩어리가 된 채로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권지혁은 꼿꼿하고 단단한 등을 보이며 온실을 걸어 나갔다. 유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그가 가장 증오하는 여자, 즉 자기 자신에게로 밀어낸 셈이었다. 마지막 무대는 준비되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저택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격렬하게 튀고 있었다. 오늘 오후에는 SJ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그리고 저녁에는 권 씨와 한 씨 가문의 공식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유라의 두 개의 삶이 마침내 하나의 시간, 하나의 장소에서 충돌하게 될 터였다. 작은 한여의 방에서 유라는 더 이상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냉철하고 침착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조 비서와 주고받은 마지막 암호 메시지가 떠 있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정리되었고 법무팀과 회계팀은 그녀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강서연으로서 한 마지막 임무는 그날 권지혁이 입을 슈트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잘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그의 옷장에 걸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이 곧 그의 인생에 불러일으킬 거대한 혼돈과 배신감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를 구하고 두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권지혁이 이사회로 떠나기 직전이었다. 그의 개인 비서가 막 도착한 의문의 메일을 보고했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주소.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진실은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의 미소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기 전에 열어보십시오. 메일에는 강력한 암호로 보호된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경고였다. 그는 일단 파일을 자신의 태블릿 PC에 저장하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향했다. SJ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이름처럼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권상민이 최근 경영 실적 악화 및 무리한 사업 투자에 대한 긴급 안건을 상정하며 소집한 자리였다. 물론 이 모든 위기는 그가 뒤에서 조작한 것이었다. 권 회장도 침통한 표정으로 아들 옆에 앉아 있었다. 권상민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권지혁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무모한 도박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실적 하락을 리더십의 부재로 몰아붙였다. 그는 SJ그룹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유창하게 그려내며 이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우리 SJ그룹을 이 위기에서 구해줄 훌륭한 파트너를 찾아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펀드 블랙스톤 에쿼티입니다. 그는 블랙스톤 에쿼티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선진 경영 기법을 전수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이사들을 설득했다. 그것은 전형적인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다. 그의 현란한 언변에 몇몇 이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권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익명의 메일을 떠올렸다. 그는 잠시 논쟁이 벌어지는 틈을 타 태블릿 PC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복잡한 퍼즐을 맞추자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권상민과 블랙스톤 에쿼티의 관계를 암시하는 몇 개의 자료 적에 매각된 계열사 리스트와 자금의 흐름을 암시하는 도표가 들어있었다.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진실의 끔찍한 윤곽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권지혁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믿었던 숙부의 배신. 그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혼란은 사라지고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숙부님. 그의 낮은 목소리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블랙스톤 에쿼티와의 파트너십이 정말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숙부님, 개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까? 그는 태블릿의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이사들 사이에서 충격의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권상민은 노련한 배우였다. 그는 경악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지혁아,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숙부가 평생을 SJ를 위해 헌신했는데 고작 이런 근거 없는 자료로 나를 모함하는 것이냐? 그는 자신을 조카의 편집증에 희생된 충신으로 포장했다. 권지혁의 증거는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권상민이 교묘하게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는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시선을 압도하는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파란색 파워슈트는 그녀의 카리스마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도록 아름다웠고 그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사들은 재계 잡지에서 본 얼굴임을 알아차리고 수군거렸다. 유진금융그룹의 상속녀 한유라였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 얼굴, 화장과 스타일링이 다르고 분위기는 훨씬 더 강렬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이 사랑했던 하녀 강서연의 얼굴이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가 증오했던 여자가 하나의 존재가 되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세계가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권상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 역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그녀는 약혼녀였다. 그런 그녀가 이 타이밍에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한유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조비서와 법무팀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권지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권상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들. 저는 유진금융그룹의 한유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이 넘쳤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약혼자인 권지혁 대표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SJ그룹과 저희 유진금융의 미래를 위협하는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조비서와 법무팀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배포하고 중앙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권상민의 서재에서 복사한 USB의 완전한 복원 파일이었다. 그의 모든 횡령 내역 블랙스톤 에쿼티와의 이면 계약서 비밀 녹취록 자금 세탁을 도운 공범들의 증언까지. 그의 모든 죄악이, 그의 모든 배신이 적나라하게 만천에 공개되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권상민의 죄목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한유라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권지혁은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스크린에 떠있는 증거 자료도 이사들의 경악하는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던 여자를 보았다. 알레르기 반응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보았다. 자신의 영혼을 털어놓았던 여자를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떠나자고 애원했던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거대한 작전을 지휘한 냉철하고 무서운 전략가를 보고 있었다. 폭풍은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그의 구원이자 가장 거대한 기만이었던 여인이 서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에 떠오른 완전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표정을 끝으로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혼돈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곧이어 들이닥친 보안 요원들이 잿빛으로 변한 권상민을 끌고 나갔다. 그가 끌려가며 내지르는 바람과도 같은 고함은 회의실의 높은 천장 아래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한유라는 섬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들에게 증거 자료를 인계하며 냉철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권지혁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움직임이 그의 주변에서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그녀 한유라의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SJ그룹의 충성스러운 임원들과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하녀 강서연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부서져 내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의 연인이자 동시에 그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전략가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란이 잦아들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는 마침내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제 그 공간에는 권지혁과 한유라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권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뻣뻣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어떤 표정인지 읽어낼 수조차 없었다. 그의 첫마디는 고함이 아니었다. 상처로 가득 찬 낮고 떨리는 속삭임이었다. 강서연, 아니 한유라 씨,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었소?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상실감에 유라의 가슴이 저며왔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진금융에서 처음 권상민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던 순간부터 두 회사에 대한 그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직접 잠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제가 강서연으로 당신 곁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은 임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는 그 말을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권지혁의 입가에서 비통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임무 그럼 당신이 보여준 친절함, 그 걱정 어린 눈빛, 내 지친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모든 밤들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이오. 그의 고통의 핵심은 그녀의 신분에 대한 기만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적인 교감마저도 거짓이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이었다. 바로 그 순간 유라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강하고 완벽했던 상속녀의 가면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다. 임무로 시작했지만 제 감정까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앞에서 저는 하녀 강서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의 고통을 듣고 당신의 외로움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발 그 감정마저 연기였다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마침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진심이 가득 고여 있었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한유라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신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이 둘 사이의 침묵 속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권지혁은 거세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쳤다. 숙부의 배신, 회사의 위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여인. 그가 사랑한 여인은 그를 구하기 위해 그를 속였고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독했던 편견을 떠올렸다. 그가 강서연의 얼굴 앞에서 한유라에 대해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던가. 부끄러움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눈이 먼 바보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과 부그가 그토록 혐오한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그녀의 진정한 모습과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은 자리에 지독한 피로감과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편견과 어리석음에 대한 사과였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당신이 한유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결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 거요. 나는 내 편견에 눈이 먼 바보였어. 그의 자기 반성은 관계의 전환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기만만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했다. 유라의 입가에 작고 슬픈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권지혁이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처음으로 대표가 한여에게 내미는 손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내미는 손을 내밀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유진금융그룹의 한유라 씨, 저는 SJ그룹의 권지혁입니다.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유라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몇 달 후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고궁의 돌담길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더 이상 CEO와 한여도 전략적인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막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평범한 연인이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SJ그룹과 유진금융그룹의 성공적인 시너지와 두 젊은 경영인의 리더십을 칭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권지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커피 타는 실력은 정말 끔찍했어. 강서연 씨. 한유라가 눈을 흐기며 받아쳤다. 대표님이야말로 제가 타준 커피가 아니면 밤샘 근무도 못하셨을 텐데요, 뭘. 그리고 제 이름은 한유라입니다, 권지혁 씨. 두 사람의 얼굴에 편안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시간과 진심 속에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과 강인함을 모두 보았다. 기만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만 덕분에 서로의 본질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권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안에는 이제 더 이상의 비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존중만이 가득했다. 사랑하오 한유라. 저도 사랑해요 권지혁 씨.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